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AWS 서밋 코리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뵐 수 없어서 몹시 아쉬운데요. 내년에는 대면으로 서밋을 진행할 수 있길 바라며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많은 조직이 모더나이제이션, 데브옵스, SRE와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적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워크로드 및 쿠버네티스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쿠버네티스인 아마존 EKS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되었죠. 하지만 이를 구성하는 데 있어 너무 많은 옵션들과 도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민첩성을 요구하는 현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를 담고 있는 인프라도 구축 이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AWS에서 제공하는 IAC 툴인 CDK로 EKS 클러스터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세션의 큰 흐름은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AWS CDK의 주요 컴포넌트, 특징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CDK로 EKS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모범 사례들에 대해 다룹니다. 하지만 해당 챕터의 경우 CDK에 국한된 모범 사례가 아닌 EKS의 공통적인 모범 사례를 다루고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본 세션의 경우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컴포넌트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있다면 추가 학습 이후 다시 보기를 통해 이해도를 단단하게 만드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렇다면 AWS CDK에 대해 살펴볼까요? 제가 방금 AWS CDK의 경우 AWS에서 제공하는 IAC 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AC란 Infrastructure as Code의 약자로 코드로 인프라를 정의한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IAC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구성 파일 또는 코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인프라를 정의하고 일관성 및 반복성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인프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AC를 통해 여러분들은 인프라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은 리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인프라 구성 버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변경 사항을 이전 버전으로 손쉽게 롤백하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 파일의 변경은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함께 CI/CD를 활용하여 개발, 테스트, 프로덕션 환경을 IAC 코드 변경과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AWS CDK는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모델링 및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왼쪽 화면 코드는 타입스크립트로 EKS 클러스터를 정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동 완성 기능 및 인라인 설명이 탑재되어 있는 IDE 서포트 툴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를 참고하여 손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로직 구현뿐만 아니라 인프라 선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코드로 인프라 설계도를 그린 것과 같죠. 또한 코드로 인프라 자원을 추상화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프라 환경을 빠르게 정의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발표 화면을 면밀하게 보시면 왼쪽 코드와 결과물이 오른쪽과 같다는 것을 파악하셨을 텐데요. 실제 EKS 클러스터를 구현하는 로직은 9부터 11 라인까지 단 3줄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커스텀한 다양한 옵션들을 코드에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여느 다른 IAC 도구들처럼 디폴트 값이 있기에 그 값들이 반영되어 오른쪽 아키텍처가 산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DK의 경우 AWS 모범 사례를 녹여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오른쪽 화면에 EKS 클러스터의 워커노드가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CDK의 주요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어 프레임워크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스택, 컨스트럭트라는 클래스가 제공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택들의 모음이고 스택들의 경우 최소 배포 단위를 의미합니다. 컨스트럭트의 경우 리소스 정의 단위로 한 개 이상의 자원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즉, 컨스트럭트는 애플리케이션의 빌딩 블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면 스택 표시 아래에 있는 아이콘의 경우 CDK가 지원되는 언어 리스트들입니다. 고의 경우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디벨로퍼 프리뷰 단계입니다. 화면 가운데 있는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컨스트럭트의 리소스를 정의하기 위해 각 AWS 서비스를 추상화해서 클래스로 제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마존 ECS, AWS 파게이트와 같은 컨테이너 서비스들은 류를 통해 객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의 경우 세 가지 다른 레벨이 있는데요. L1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정의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그대로 나타내며 CFN이 앞에 붙습니다. L2는 AWS 컨스트럭트라고 불리며 AWS 서비스들을 추상화하여 랩핑한 형태입니다. L3는 여러 AWS 서비스를 합성해서 특정 목적에 사용되게끔 더 추상화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예를 들어 ECS 클러스터 구축 시 앞단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붙이는 것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 L3 라이브러리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요 구성 요소인 AWS CDK CLI의 경우 프로그래밍을 통해 인프라 정의 이후 컴파일, 배포 혹은 삭제 등 인프라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CDK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CDK init 명령어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정의를 코드로 작성한 후 CDK since 명령어를 통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치환될 내용을 확인하거나 CDK 리스트를 통해 배포 가능한 스택을 조회합니다. 확인 작업이 끝난 후 CDK 디플로이를 통해 AWS 자원을 배포합니다. 이후 변경 작업이 있을 경우 코드를 재작성한 후 CDK diff를 통해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CDK는 19년 런칭 이후 서비스 자체의 성숙도를 높이는 동시에 에코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CDK의 장점을 다른 플랫폼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CDK로 쿠버네티스 컴포넌트를 정의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DK TF를 통해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IAC 툴인 테라폼을 CDK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CDK TF가 제공하는 CDK 컨스트럭트로 테라폼의 HCL 스테이트 파일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테라폼을 랩핑하였기에 AWS 외에도 도커, 쿠버네티스와 같은 리소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CDK H의 컨스트럭트를 이용하여 코드로 쿠버네티스 컴포넌트를 정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출된 YAML 파일의 경우 다양한 쿠버네티스 환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CDK TF, CDK H의 경우 모두 컨스트럭트가 핵심입니다. 이에 21년 12월 AWS는 오픈소스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 레파지토리인 컨스트럭트 허브를 GA하였습니다. 컨스트럭트 허브의 경우 모니터링, 컨테이너, 서버리스 등의 워크로드를 구현하기 위해 커뮤니티, AWS,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가 배포한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쿠버네티스 사용자들이 아티팩트 허브에 있는 헬름 차트를 기반으로 커스텀하여 각 워크로드에 도입하는 것과 같이 CDK 사용자는 컨스트럭트 허브에 있는 컨스트럭트를 사용하여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솔루션스 팀이 모범 사례 기반으로 특정 워크로드를 위한 다수 개의 서비스들을 정의해 놓은 솔루션스 컨스트럭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제가 처음 CDK를 소개할 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CDK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오픈소스 퍼블리싱 주체가 되어 많은 컨트리뷰션 부탁드립니다. 컨스트럭트 허브와 함께 AWS CDK 버전 2도 GA되었는데요. 버전 1에서는 리소스 생성을 위해 왼쪽 화면처럼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전부 당겨와야 했습니다. 이때 각 디펜던시들이 서로 다른 버전일 경우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버전 2에서는 AWS CDK lib이라는 통합 모듈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듈이 lib 모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모듈 중 API 백워드 컴패러빌리티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AWS CDK lib에 병합됩니다. 이에 병합되지 않은 레벨 2 이상의 컨스트럭트의 경우 화면처럼 AWS IoT 알파와 같이 뒤에 버전이 추가적으로 표기됩니다. 참고로 EKS 경우 lib 모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CDK 버전 2의 경우 통합 모듈을 통한 다운로드 스피드 향상 및 모델 성숙도에 따른 분리, 이 두 가지가 핵심 특징임을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CDK 워치를 통해 배포되는 동안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는 기능, 롤백 비활성화로 프로비저닝한 리소스를 보존할 수 있는 옵션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CDK 모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DK 프로젝트 디렉토리 리팩토링을 통한 파일 역할 구분입니다. 프로젝트를 개시한 이후 인프라 정의, 설정값,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코드 등 용도에 맞게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리소스 특징에 기반한 스택 정의입니다. 리소스의 계층과 의존 관계가 명시된 설계도를 스택이라고 하며 하나의 스택은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집니다. 이에 VPC, RDS와 같이 변경이 빈번하지 않고 다른 리소스들의 기반이 되는 리소스와 그렇지 않은 리소스들은 서로 다른 스택에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환경 변수를 통한 재사용성 극대화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같은 참조값들은 하드코딩 대신 환경 변수를 사용하여 코드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여러 다른 파일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CDK의 모범 사례는 기존 개발자들의 건강한 개발 습관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CDK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어떤 EKS 모범 사례를 염두에 두고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될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EKS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각 레이어에서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관점에서의 모범 사례는 신은수 솔루션스 아키텍트의 EKS 환경에서의 보안 세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KS 클러스터를 하이 레벨에서 본다면 화면과 같습니다. 관리자가 큐브 컨트롤 명령어를 내리면 컨트롤 플레인이 이 명령어를 받고 데이터 플레인이 결과를 처리하는 흐름을 가집니다. 이러한 EKS 클러스터 주요 구성 요소로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쿠버네티스의 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 플레인, 실제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데이터 플레인, 그리고 이러한 컴퓨팅 리소스를 담고 있는 네트워크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소별로 어떤 모범 사례가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혹은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 모놀리식 아키텍처의 경우 하나의 컴퓨팅 엔진에 전체 로직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쿠버네티스 워크로드에서도 하나의 파드에 전체 로직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는 컨테이너 환경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장점 중 하나인 빠른 스케일 인 아웃, 즉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해당 파드에 이슈가 발생한다면 서비스가 유지되지 어렵겠죠? 따라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단위로 분리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화면과 같이 워커노드에 배치될 텐데요. 이때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파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특정 서비스로 부하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케일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는 클러스터에 매트릭스 서버를 설치하고 트래킹되는 매트릭 값을 기반으로 파드를 확장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매트릭스 서버와 같이 EKS 클러스터 구성 이후 디폴트로 설치하고 싶은 컴포넌트의 경우 CDK 프로젝트들의 EKS 스택에 add elem 차트, add manifest 혹은 add CDK H 차트와 같은 메소드를 사용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파드를 확장시키는 HPA의 경우 CPU나 메모리 같은 리소스 매트릭이나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다른 매트릭 수집기에서 수집되는 매트릭이나 ELB 레이턴시와 같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에 있는 매트릭 값을 통해 동작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 체크 및 셀프 힐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지속성을 단단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헬스 체크 타입으로는 라이브니스, 스타트업, 레디니스 프로브가 있습니다. 해당 타입들은 쿠버네티스 에이전트인 큐블렛의 역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넬시한 파드를 제거하기 위해 라이브니스 프로브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탐지하기 위해 레디니스 프로브를, 처음 부팅되는 시간이 수분 이상 걸리는 파드의 경우 스타트업 프로브를 사용하여 라이브니스 레디니스 프로브 게시를 늦추도록 합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컨트롤 플레인은 클러스터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이벤트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역할을 하죠. EKS의 경우 컨트롤 플레인은 AWS가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PI 서버나 etcd 클러스터 같은 컴포넌트 혹은 해당 노드들에 대한 운영 버든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컨트롤 플레인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클러스터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컨트롤 플레인 단에 발생한 문제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트릭 값을 모니터링하거나 로그 값을 수집할 필요가 있겠죠. 오른쪽 코드는 CDK 챕터에서 보여드린 EKS 클러스터 안에 활성화할 컨트롤 플레인 로그 유형을 작성했는데요. EKS에서 활성화 가능한 로그 유형에는 API 서버 로그를 나타내는 API, 클러스터에 영향을 주는 개체들을 기록하는 어딧, IAM 자격증명에 기반한 RBAC 인증에 사용하는 컨트롤 플레인 요소들을 나타내는 어센티케이터, 병목 현상 및 에러와 같은 컨트롤 플레인의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트롤러 매니저, 그리고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필요한 로그 유형을 선택하면 컨트롤 플레인 로깅을 통해 EKS 컨트롤 플레인에서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로 감사 및 진단 로그가 전송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그들은 클라우드 워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가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트릭 필터스의 경우 로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하거나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매트릭으로 변환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EKS 클러스터의 API 서버 엔드포인트 접근 구성도 많은 고객분들께서 신경 쓰시는 부분인데요. 클러스터 API 엔드포인트의 경우 클러스터와 통신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기본적으로 엔드포인트는 퍼블릭하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며 접근은 IAM 및 쿠버네티스의 RBAC의 조합을 통해 보호됩니다. 추가적으로 엔드포인트에 접근할 수 있는 사이더 블록을 제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의 보안 정책이 다르고 때에 따라 퍼블릭망을 타지 않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 놓은 다수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고객 니즈를 위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옵션에는 퍼블릭 온리, 프라이빗 온리, 그리고 퍼블릭 앤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온리 옵션의 경우 API 서버는 인터넷에서 접근 불가능하며 연결된 다른 네트워크 공간이나 점포 호스트를 통해 클러스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한 ECR, S3와 같이 필요한 VPC 엔드포인트 생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왼쪽 화면에는 세 번째 옵션인 퍼블릭 앤 프라이빗을 도식화하였는데요. API 서버의 경우 화면과 같이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커노드와 컨트롤 플레인의 통신같이 클러스터의 VPC 내 쿠버네티스 API 요청의 경우 프라이빗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엔드포인트 업데이트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오른쪽 코드처럼 eks.endpoint access 뒤에 옵션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플레인의 모범 사례로는 컴퓨팅 엔진이 탄력적,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의 컴퓨팅 엔진은 그 범위가 다양한데요. 저희가 CR을 좁혀서 그 범위를 파드로 한정한다면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매트릭 기반으로 수평적 확장을 하는 HPA, 수직적 확장을 하는 VPA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각 서비스에 설정한다면 특정 매트릭에 따라 파드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죠. 하지만 모든 서비스들이 계속 확장되어 그 기저에 있는 워커노드의 리소스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워커노드 자체를 오토스케일링 해야 합니다. 쿠버네티스에는 클러스터의 워커노드를 유동적으로 스케일링 해주는 툴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통합하여 작동합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클러스터의 용량이 부족하여 파드가 펜딩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EC2 인스턴스를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그렇다면 워커노드가 올라오는 시간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연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메커니즘이 오버프로비저닝입니다. 오버프로비저닝은 우선순위가 낮은 임시 파드를 미리 생성하고 클러스터의 특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가 새로 만든 파드가 언스케줄러블하고 우선순위가 높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임시 파드의 공간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 임시 파드는 스케일 아웃을 트리거하게 되는 원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설정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로 AWS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고객 중 거의 절반은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자동 확장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고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WS는 카펜터라는 오픈소스 유틸리티를 개발하였는데요. 현재는 AWS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만 적용할 수 있지만 추후에는 법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펜터의 경우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카펜터 API가 EC2 플릿 API와 직접 상호작용하여 적절한 사이즈의 자원을 프로비저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더 이상 인스턴스 크기를 선택하고 특정 워크로드의 노드 그룹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스케일링을 실현할 수 있죠.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와 비슷하게 클러스터에서 실행되지만 CRD 및 워치 API와 같은 최신의 쿠버네티스 기능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카펜터는 언스케줄러블 파드에서 동작하는데요. EC2 플릿 API와 상호작용하여 적절한 크기의 노드를 시작하고 필요한 CPU, 메모리 및 GPU를 기반으로 해당 파드를 올립니다. 또한 카펜터는 노드 오버헤드, 필요한 VPC CNI 리소스 및 새 노드에 패킹될 데몬셋을 고려하고 스팟 용량을 사용하는 경우 스팟 중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EC2 용량이 가장 많은 인스턴스 유형을 찾도록 동작합니다. 그리고 파드가 없는 노드가 발생할 경우 노드를 종료함으로써 자원 사용률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모범 사례에는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한 자원 쿼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여러 팀 또는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 있는 많은 사용자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임스페이스를 잘 활용하는 것은 쿠버네티스 모범 사례 중 하나인데요.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정책을 한정 짓거나 화면처럼 자원 쿼터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임스페이스에 리소스 쿼터 오브젝트를 적용함으로써 유형별로 네임스페이스에 생성할 수 있는 개체수와 해당 프로젝트의 리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리소스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쿠버네티스 운영자들은 리소스로 인한 장애가 전체 클러스터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트워크 모범 사례입니다. 국내 많은 고객분들께서 EKS 클러스터에서 I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주십니다. EKS 클러스터의 경우 디폴트로 AWS VPC CNI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VPC CNI의 경우 파드의 네트워크 대역과 워커노드의 IP 대역이 같기에 직접 통신이 가능합니다. 즉, 파드가 EC2 인스턴스와 같이 하나의 AWS 리소스가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VPC 내 IP를 소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EKS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사용자는 워커노드와 파드가 위치할 VPC, 서브넷,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 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타이트하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확장할 때도 충분한 IP를 확보할 수 있는지 미리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P 주소 인벤토리를 확인하기 위해 CNI 매트릭스 헬퍼와 같은 툴을 사용하시면 클라우드 워치 알람스를 설정하여 서브넷의 IP 주소가 부족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인프라, 쿠버네티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본다면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인프라 및 EKS 클러스터는 CDK를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겠죠. 이때 코드별 용도에 따라 디렉토리를 구분하고 인프라 측면에서 EKS 모범 사례를 커스텀한 옵션에 넣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플레인 페이지에서 소개해드린 카펜터의 경우도 CDK를 통해 구축 가능합니다. 그리고 VPC, 스토리지와 같이 변경이 거의 없는 서비스는 별도의 CDK 스택에 정의하는 것이 모범 사례이고, 참조값들은 환경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코드의 재사용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CDK8를 통해 코드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의 야물 파일을 선언하고 이를 사용하여 서비스 및 배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부분의 경우 본 세션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기놉스를 사용하여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CDK로 EKS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사용자는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프라, 야물 파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구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CDK 랩스에서 CDK 관련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EKS 모범 사례를 보안, 오토스케일링, 안정성 측면에서 상세하게 적어놓은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브옵스 문화를 녹여서 ECS 클러스터를 CDK로 구축한 샘플을 첨부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CDK 모범 사례가 해당 샘플에 녹아 있으니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세션 어떠셨나요? AWS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세션을 만듭니다. 세션 종료 후 평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저의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